결혼 3년 만에 드디어 들려온 아내의 임신 소식. 드디어 우리 집에도 새 생명이 오는구나. 하지만 며칠 뒤 회사 건강검진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한마디. 정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정자증 소견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췄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어느 날 오후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집 아주머니가 우리 손주가 벌써 돌이 지났는데 준호 씨 댁은 언제 소식 있어요? 라고 물었을 때의 그 민망함이 아직도 얼굴을 달아오르게 했죠. 거실에 들어서니 소영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요즘 들어 이런 상황이 부부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여보, 일찍 왔네요.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소영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충 대답했어요. 그냥 그래. 오늘도 김 과장이 딸 자랑 늘어놓더라고. 피아노 학원 다닌다. 태권도 배운다. 온종일 그 얘기야.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동료들이 자녀 자랑을 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거든요. 특히 자신보다 늦게 결혼한 후배가 벌써 둘째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죠. 소영은 준호의 표정을 살폈어요. 남편이 요즘 들어 예민해진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주변의 시선과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여보, 저녁 준비할게요. 오늘은 여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소영이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전체는 아이가 적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아이를 가지지 못해 고민이었어요. 참 여보, 지난번에 말한 거 있잖아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던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호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소영을 쳐다봤죠. 무슨 얘기? 병원에서 검사 받는 거요. 우리 둘 다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져서 문제가 있어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대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사실 그녀도 주변에서 오는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직접 말씀은 안 하시지만 전화할 때마다 몸조리 잘하고 있냐며 돌려서 물어보셨고 친정어머니도 병원에 가보라고 몇 번이나 권하셨어요. 하지만 준호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어요. 애는 하늘이 주는 거야. 괜히 검사까지 할 필요 있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런 거 없이도 잘 낳고 키웠잖아.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혹시나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었죠. 특히 남자로서 문제가 있다면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보, 요즘 시대에는 됐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 준호가 단호하게 말하자 소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준호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잠든 소영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죠.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흘렀어요. 준호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소영은 집안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소영은 동네 병원에 갔어요. 요즘 들어 몸이 좀 이상했거든요. 늘 먹던 음식 냄새가 역겨웠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았죠. 축하드려요. 임신 6주예요. 의사의 말에 소영은 잠시 멍해졌어요. 꿈에 그리던 소식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준호가 얼마나 기뻐할지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죄스러운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소영은 임신 테스트기를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역시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이제 준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저녁 때 준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나 봤죠.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요.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준호는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어요. 응, 오늘 팀장님이 내 프로젝트 칭찬해 주셨어. 이번 분기 성과급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소영은 속으로 안도했어요. 준호의 기분이 좋을 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소영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어요.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준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고 소영이 있는 거실 소파로 다가갔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거 좀 봐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어요. 준호는 잠시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을 보자 눈이 커졌죠. 이게 정말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병원에서도 확인받았어요. 임신 6주래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3년간 기다렸던 소식이었거든요. 여보, 정말 고마워.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는 소영을 꽉 안아주었어요. 오랫동안 품에 안고 있으면서 등을 토닥여 주었죠. 드디어 우리 집에도 새 생명이 오는구나. 정말 꿈만 같아. 소영도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품에 안겼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준호가 알아차리지 못한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기쁨과 함께 찾아온 죄책감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장 전화드려야겠어. 준호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먼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준호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어머니, 소영이가 할 말이 있대요. 준호가 전화기를 소영에게 건네주었어요. 소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이냐? 소영아, 정말이냐고. 네, 어머니. 병원에서 확인받았어요. 어머나, 우리 아들아, 정말이냐?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소리쳤어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6주래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우리 준호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소영아, 몸조리 잘해야 한다. 내가 내일 당장 가서. 어머니, 괜찮아요. 아직 초기니까 조심스럽게 지내볼게요. 소영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기쁨은 전화기를 통해서도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번에는 친정에 연락했어요. 소영이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엄청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정말 축하한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날 밤 준호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이 이름부터 시작해서 어떤 아버지가 될지,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할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우리 아기는 남자아이일까, 여자아이일까? 옆에서 잠든 소영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 아기야, 아빠가 정말 잘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될게. 하지만 준호는 몰랐어요. 며칠 후 회사 건강검진에서 자신에게 닥칠 충격적인 사실을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아빠였으니까요. 소영은 준호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임신의 기쁨과 함께 찾아온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며칠 전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대학 시절 뜨겁게 사랑했던 첫사랑 민석이었죠. 부모님의 반대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석이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걸었죠.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소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어요. 뱃속에 새 생명이 있고 남편은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창밖으로는 늦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첫눈이 내릴지도 모를 계절이었죠. 곧 다가올 겨울처럼 이 집에도 예상치 못한 시련의 계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의 기쁨은 더욱 커졌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고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죠. 특히 그동안 자녀 자랑을 늘어놓던 김 과장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준호야, 축하한다. 이제 우리도 아이 얘기 함께 할 수 있겠네. 김 과장이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준호는 처음으로 그런 말이 기분 좋게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직 초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요. 그래, 초기가 제일 중요해. 부인 몸조리 잘 챙겨드려. 한편 집에서는 소영이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워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했죠. 하지만 그런 증상도 임신의 증거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반가웠어요. 여보, 괜찮아?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영을 부축해주며 물었어요.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이것도 다 아기 때문이니까 참을 만해. 무리하지 말고 아픈 거 있으면 바로 말해. 준호의 보살핌은 정성스러웠어요. 평소에는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던 그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었죠. 그러던 중 회사에서 연례 건강검진 공지가 나왔어요. 매년 이맘때면 실시하는 정기검진이었죠. 준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검진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어요. 여보, 이번 주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야 해. 아, 그래. 몸에 이상한 데 없지? 소영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요즘 임신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거든요. 뭐 특별한 건 없어. 그냥 회사에서 하는 정기검진이야. 작년에도 별 이상 없었는걸. 준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과하게 마시지 않았으니까요. 검진 당일 준호는 일찍 일어나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공복 검사가 있어서 아침을 굶어야 했죠. 병원에는 이미 회사 동료들이 여러 명 와 있었어요. 준호야, 여기 있었구나. 나도 오늘 검진이야.
같은 팀의 박 대리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준호는 반갑게 인사하며 접수를 마쳤어요. 요즘 어때? 부인 입덧 심해? 응, 좀 심한 편이야. 그래도 임신 증상이라니까 다행이지. 두 사람은 검진 순서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준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검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키, 몸무게 측정부터 시작해서 혈압, 혈당, 심전도까지 모든 기본 검사는 정상 범위였어요. 준호는 안심했죠. 이상 없으시네요. 혈압도 정상이고 심전도도 깨끗하고.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혈액 검사 항목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환자분 전립선 수치와 호르몬 수치가 좀 이상하네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담당 의사의 말에 준호는 당황했어요. 평소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상하다니요. 정밀 검사요? 어떤 검사인가요? 전립선 관련해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호르몬 수치도 다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혹시 아이 계획이 있으시면 정액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호르몬 수치상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액 검사라는 말에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사의 권유를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꼭 필요한 검사인가요? 호르몬 수치를 보면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요즘에는 흔한 검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준호는 고민 끝에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상이 없다면 안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며칠 후 정밀 검사 결과를 들으러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준호는 별다른 걱정 없이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의사의 첫마디는 그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자가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무정자증 소견이에요. 뭐라고요? 준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액 안에 정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확인해 봤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오류 아닙니까? 다시 검사하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어요. 한 번 더 검사해 보실 수는 있지만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라서 오류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마치 천둥벼락 같은 소리였어요. 그럼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뜻인가요? 자연 임신은 어려우시겠지만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준호는 의사의 위로 따위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럼 소영이의 임신은 뭐지? 아내의 임신 소식과 무정자증 판정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환자분,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충격이어서요. 준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었어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부인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아,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얼른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다리에 힘이 빠져서 걷기조차 힘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소영이의 임신 소식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소영이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지? 그 생각이 떠오르자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다고, 소영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말했어요. 의사가 틀릴 수도 있어. 재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준호는 결과지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다짐했어요. 아직 소영이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영이가 현관에서 맞이해 주었어요. 평소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검진 어땠어? 별 이상 없지? 소영의 밝은 미소를 보니 준호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응, 별 이상 없어. 준호는 거짓말을 했어요. 소영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다행이다. 우리 아기 아빠가 건강해야지. 소영이 준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준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아기의 아빠는 정말 나일까? 그날 밤 준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잠든 소영이의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배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이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소영이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 어떤 친구? 대학 동기들이야. 임신 소식 알려주려고. 소영의 말에 준호는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대학 동기라는 말이 유독 거슬렸거든요. 꼭 지금 만나야 해? 몸도 힘든데. 괜찮아. 오래 있지 않을 거야. 소영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준호는 창가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을 일인데 지금은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저녁 소영이 돌아왔을 때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친구들 만나고 와서 어땠어? 응, 다들 축하해줬어. 그런데 좀 피곤하다. 먼저 쉴게. 소영은 서둘러 침실로 들어갔어요. 준호는 그녀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어요. 재검사를 받아보기로요. 혹시라도 의사가 틀렸을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무정자증이 사실이라면 소영이의 임신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준호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의심처럼 말이에요. 한 주가 넘도록 준호는 재검사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어요.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를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는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이 사실이라면 소영이의 임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동안 준호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소영이 앞에서는 여전히 기뻐하는 예비 아빠를 연기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산부인과 검진 가야 해. 소영이 달력을 보며 말했어요. 임신 10주차 정기 검진 날이었죠. 그래, 같이 갈까? 준호가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당연히 함께 가고 싶어 했을 테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로 따라가고 싶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간단한 검사니까 혼자 갔다 올게. 여보는 회사 일 중요하잖아. 소영이 손을 흔들며 거절했어요. 그 모습이 준호에게는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괜찮아? 첫 아기인데 같이 가는 게 진짜 괜찮다니까.
나중에 초음파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소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준호에게는 억지스럽게 느껴졌어요. 소영이 병원에 간 사이 준호는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서랍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이 여전히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가? 준호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무정자증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선천적 원인도 있고 후천적 원인도 있다고 했어요.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자연 임신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내용이었어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설명을 읽으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몇 시간 후 소영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여보 봐. 우리 아기야. 소영이 들뜬 목소리로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얀 바탕에 희미하게 아기의 형태가 보였어요. 의사가 뭐래? 건강하다고 해. 크기도 주수에 맞고 심장 소리도 잘 들린대. 다음 달에는 성별도 알 수 있을 거래. 소영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미소를 온전히 기뻐할 수 없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준호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초음파 사진 속의 아기가 정말 자신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소영아, 오늘 병원 다녀왔지? 의사가 뭐래? 어머니, 아기 건강하다고 해요. 초음파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 참 다행이다. 우리 손주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구나. 시어머니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스피커폰을 통해 들려왔어요.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준호야, 너도 소영이 잘 챙겨줘라. 임신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네, 어머니. 잘 챙기고 있어요. 준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미묘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소영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여보,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겠어? 그냥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준호는 얼버무렸어요. 아직 소영이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말할 수 없었어요. 몸도 챙기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우리 아기한테도 안 좋아.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그 말이 자신을 더욱 괴롭혔어요. 우리 아기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 아기일까? 그날 밤 준호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소영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얼굴로 잠든 아내를 보니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준호는 결국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혹시라도 첫 번째 검사가 틀렸을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거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유명한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았어요. 이전 검사 결과를 보니 무정자증 진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하며 재검사를 실시했어요.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일주일 후 재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환자분, 재검사 결과도 동일합니다. 무정자증이 확실해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건가요?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부인이 임신 중이시라면.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준호에게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혹시 부인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진료실을 나왔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소영이의 임신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날 저녁 소영이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여보, 임신부 요가 수업 들으러 가야 해. 의사가 운동하라고 했거든. 임신부 요가? 언제부터 그런 수업을 듣는다고 했어? 준호가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소영이의 외출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지난번에 병원에서 추천해줬어. 임신 중에 하면 좋다고 해서 등록했지. 어디서 하는데? 문화센터야. 집 근처에 있는 곳이니까 금방 갔다 올게. 소영이 운동복으로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꼭 지금 가야 해? 저녁도 같이 먹고 가지.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먼저 먹고 있어. 소영은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준호는 창가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빨라 보였어요. 몇 시간 후 소영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운동을 했다고 하기에는 땀도 나지 않았고 머리도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장을 다시 한 것 같아 보였어요. 요가 어땠어? 좋았어. 다른 임신부들도 많이 있더라. 소영이 대답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준호는 그런 소영이의 행동이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소영이 샤워를 하는 동안 준호는 그녀의 가방을 슬쩍 확인해 봤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어요. 가방 안에서 카페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시간을 보니 요가 수업 시간과 겹쳤어요. 그리고 그 카페는 문화센터 근처가 아니라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곳이었어요. 요가 수업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갔구나. 준호의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소영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며칠 더 지나면서 준호는 소영이의 행동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어요. 전화를 받을 때 다른 방으로 들어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때 화면을 가리는 등 수상한 행동들이 늘어났어요. 여보, 내일 산전 프로그램 참석해야 해. 산전 프로그램? 그게 뭐야? 임신부와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야. 병원에서 하는 거. 소영이 설명했지만 준호는 의심스러웠어요. 그동안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같이 갈까? 나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임신부만 참석하는 거래. 다음에 가족 프로그램 있을 때 같이 가자. 소영이 또다시 거절했어요. 준호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소영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소영이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지만 침실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아직은 시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소영이의 목소리였어요.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비밀스러운 내용이었어요. 준호는 문 앞에서 더 들어보려고 했지만 소영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곧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대체 누구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준호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무정자증 진단과 소영이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은 준호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소리가 준호의 심정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며칠 후면 12월이 될 테고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 시간들이었어요. 소영이의 배는 조금씩 더 나오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축하는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준호만은 그 기쁨에 온전히 동참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전까지는요. 두어 주가 흐르면서 준호의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어 갔어요.
소영이의 외출 빈도가 늘어났고 그때마다 핑계는 달랐어요. 임신부 요가, 산전 교육, 친구 만남. 하지만 모든 핑계가 준호에게는 의심스럽게 들렸어요. 특히 소영이가 집에 돌아온 후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배운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얼버무렸어요. 친구를 만났다고 할 때는 오히려 표정이 어두워져 있곤 했죠. 여보, 오늘도 나가야 해. 어느 날 오후 소영이 가방을 들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무슨 핑계일까 생각하며 준호가 물었어요. 또 어디가? 산부인과에서 하는 임신부 영양 상담이야. 아기를 위해서 뭘 먹어야 하는지 배우는 거. 소영의 대답이었지만 준호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매주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 응, 단계별로 다른 내용을 배우는 거야. 임신 주수에 맞춰서. 소영이 설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아이 아빠도 알아둬야 할 내용 아니야? 준호가 제안하자 소영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아, 그건 임신부만 참석할 수 있어. 공간도 좁고 해서. 그래, 그럼 어쩔 수 없네. 준호는 일단 물러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영이를 따라가 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소영이 집을 나선 후 준호도 슬그머니 외출 준비를 했어요. 아내를 미행한다는 것이 떨떠름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소영이가 탄 버스를 멀리서 따라가며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 병원에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소영이가 내린 곳은 병원 근처가 아니었어요. 시내 중심가의 대형 백화점 앞이었죠. 준호는 멀찍이 떨어져서 소영이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소영이는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 카페 쪽으로 걸어갔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갔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소영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소영이 앞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저 남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준호는 기억을 떠올려 보려 했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였을까? 카페 안에서 소영이와 그 남자는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소영이의 표정은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어요. 더 생생하고 더 감정적으로 보였어요.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외모였죠. 소영이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듯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요. 준호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핸드폰으로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소영이의 핸드폰이 울리자 그녀가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지금 상담받고 있어. 아, 그래. 방해됐나? 미안해. 괜찮아. 잠깐 쉬는 시간이야. 무슨 일이야? 소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어요.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언제 끝나나 해서. 저녁 뭐 먹을지 생각해 보려고. 6시쯤 끝날 것 같아. 그때까지 기다려줘.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는 소영이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그녀는 앞에 앉은 남자에게 뭔가 설명하는 듯 했어요. 아마 남편에게서 온 전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더 지켜본 후 준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영이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저녁 6시쯤 소영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 보였고
향수 냄새도 났어요. 여보, 다녀왔어. 어떻게 됐어? 상담 잘 받았어? 준호가 일부러 밝게 물었어요. 소영이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응, 유익했어.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어. 그래. 어떤 음식들이래? 준호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소영이가 잠깐 당황했어요. 생선회, 술, 카페인. 그런 것들이야. 다 아는 내용이긴 했지만, 대답은 했지만 뭔가 준비되지 않은 답변 같았어요. 진짜 그런 상담을 받았다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배고프지? 저녁 준비할게. 소영이 주제를 바꾸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날 밤 소영이가 샤워를 하는 동안 준호는 다시 그녀의 가방을 확인해 봤어요. 이번에도 카페 영수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영수증의 시간이었어요. 영수증에는 오후 3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소영이는 이 시에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6시에 끝난다고 했죠. 그럼 중간에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낸 건가요? 더 자세히 보니 영수증에는 음료 2잔이 적혀 있었어요. 아메리카노와 카페라테. 소영이 혼자 갔다면 음료를 2잔 시킬 이유가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와 함께 갔구나. 준호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소영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부러 회사에 늦게 가겠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오전에 집에서 화상회에 있어서 늦게 갈 거야. 그래, 알겠어. 나는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지? 소영이 또 외출 계획을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어요. 어떤 친구? 대학 동기야. 오랜만에 보기로 했어. 임신 중인데 괜찮겠어? 몸 힘들지 않아? 괜찮아.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소영이 대답했지만 준호는 또 다른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집을 나간 후 준호는 다시 미행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역시나 소영이는 어제와 같은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제 만난 그 남자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더 가까운 곳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카페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는 서점에서 책을 보는 척하며 관찰했어요. 소영이와 그 남자의 대화는 어제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때로는 소영이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는 것 같았고, 때로는 남자가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소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소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남자는 놓지 않았어요. 그 순간 준호는 기억이 났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소영이와 결혼하기 전 몇 번 보았던 소영이의 대학 동기였어요. 민석이라는 이름이었죠. 당시에도 소영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준호가 신경 쓰였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이는 그냥 친구라고 말했었죠. 그 남자가 민석이구나. 그럼 소영이는 지금까지 그와 만나고 있었던 거야. 준호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느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어요. 민석이 소영이의 배를 가리키며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설마 뱃속의 아이가. 준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점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최악의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1시간 정도 후 소영이와 민석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들은 잠깐 포옹을 했어요. 준호에게는 그 장면이 1000개의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걸을 수가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무정자증 진단과 소영이의 비밀 만남, 그리고 임신.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친구 만나고 와서 어땠어? 좋았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 소영이 대답했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말이 거짓말로 들렸어요. 누구 만났는데?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소영이가 잠깐 멈칫했어요. 아니야, 여자친구들이야. 여보는 모르는 사람들. 또 거짓말이었어요. 준호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소영이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요.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가 준호의 흔들리는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절망적인 연말이 될 것 같았어요. 한 달여 관찰한 끝에 준호는 소영이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에 2~3번씩 외출하고 매번 다른 핑계를 댔지만 결국 같은 카페에서 민석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여보, 오늘 태교 음악 콘서트 보러 가야 해. 어느 목요일 오후 소영이 또다시 외출 준비를 했어요. 이번 핑계는 태교 음악 콘서트였어요. 콘서트? 어디서 하는데? 문예회관이야. 임신부들을 위한 특별 공연이래. 소영이 대답했지만 준호는 이미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시에 끝나? 6시쯤? 아니면 좀 늦을 수도 있어. 콘서트 후에 다른 임신부들과 차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는 일단 보내주는 척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소영이가 나간 후 준호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단순히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어볼 생각이었어요. 예상대로 소영이는 문예회관이 아닌 시내 카페로 향했어요. 준호는 미리 그 카페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민석이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소영이가 도착하자 일어나서 반갑게 맞이했어요. 준호는 카페 바로 옆 건물의 계단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요.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거든요. 소영아, 어떻게 지내? 민석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소영이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 그런데 민석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 소영이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어요. 왜? 걱정되나? 응. 준호가 요즘 이상해.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아. 소영이의 말에 준호는 심장이 뛰었어요. 역시 자신의 행동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걱정 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면 돼. 그리고 민석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소영이의 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기라고 했어요. 민석이 소영이 뱃속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민석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잖아. 소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조심하라는 의미로 들렸어요. 알아. 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해. 너를 보내고 나서 후회만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아이까지 생겼는데 민석이 소영이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무슨 준비? 준호한테 말할 용기.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할 용기. 소영이의 대답에 준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정말 다른 남자의 아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떠났어요. 더 이상 들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준호는 술을 마셨어요. 평소에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현실을 잊고 싶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소영이가 집에 돌아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있어? 그리고 술 냄새가. 소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는 취기가 돈 상태에서 소영이를 쳐다봤어요. 콘서트 어땠어? 좋았어. 클래식 음악이 아기한테 좋다고 하더라. 소영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정말? 어떤 곡을 들었는데? 준호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소영이가 당황했어요. 모차르트? 베토벤? 잘 모르겠어. 클래식은 다 비슷하게 들려서 대답이 애매했어요. 정말 콘서트에 갔다면 더 구체적으로 기억할 텐데요. 그래, 나도 다음에 같이 가고 싶네. 다음에 또 있으면 같이 가자. 소영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할 수 있는 산전 DNA 검사가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알았거든요. 다음 날 준호는 회사를 반차내고 대학병원을 찾았어요. 유전자 검사 전문 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어요. 산전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 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혈액이 필요한데 부인께서 동의하셨나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상담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듯이요. 부인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쉽지는 않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부인의 혈액 샘플만 확보할 수 있다면요.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임신 중에 정기검진을 받을 때 혈액을 채취하는데 그중 일부를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인이 다른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실 때 저희와 협력하는 병원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인께서는 일반 검진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동시에 친자 확인 검사도 진행되는 거죠. 준호는 고민했어요. 아내 몰래 이런 검사를 받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 자체는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정확도는 99.9% 이상이고요.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준호는 결국 검사를 신청했어요. 며칠 후 소영이의 정기검진 날에 맞춰서 말이에요. 일주일 후 소영이가 또다시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보, 오늘 정기검진 가야 해. 어느 병원에 가? 평소 다니던 곳 말고 친구가 추천해준 병원으로 가보려고 해. 더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 소영이 말했어요. 준호는 속으로 계획대로 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검사센터에서 협력병원으로 안내를 부탁해뒀거든요. 그래, 어디야? 강남에 있는 산부인과야. 좀 멀긴 하지만 한번 가보려고.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검사만 받고 올 거야. 소영이 거절했어요. 준호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가면 검사하는 걸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소영이가 병원에 간 사이 준호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자꾸 의심스러웠거든요. 몇 시간 후 소영이가 돌아왔어요. 검사 어땠어? 좋았어. 아기도 건강하고 의사가 친절하더라. 다음에도 그 병원에서 받아볼까봐. 소영이 밝게 대답했어요. 자신이 DNA 검사까지 받았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오후에 들었던 민석과 소영이의 대화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아기라고 말했던 민석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리고 소영이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도요. 준호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느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아이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소영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표정으로 잠든 아내를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언젠가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얼굴조차 낯설어 보였어요. 3년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소영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어요.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어요. 곧 다가올 검사 결과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거든요. 충분한 확신을 얻은 후 준호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이 더 남아 있었지만 이미 마음의 결론은 내려져 있었어요. 소영이와 민석의 대화에서 들었던 우리 아기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소영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금요일 오후 준호가 소영이에게 말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소영이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준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봤어요. 그냥 우리 둘이 진솔한 대화를 좀 나누고 싶어서. 진솔한 대화? 소영이 눈을 깜빡였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 같았어요. 응, 아이도 생겼으니까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싶고. 준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어요. 소영이를 너무 경계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준호는 거실에 소영이와 마주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여보, 솔직히 말해줘. 요즘 어디 다녀오는 거야?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산부인과나 임신부 프로그램 다녀온다고 했잖아. 소영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정말 그런 곳만 다녀왔어? 준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소영이는 그런 준호를 보며 불안해했어요. 당연하지. 왜 그런 말을 해? 그럼 이건 뭐야?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서 소영이에게 보여줬어요.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소영이가 민석과 카페에서 만나는 장면을 멀리서 찍은 것이었죠. 소영이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떻게? 내가 따라갔어. 여러 번.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건 오해야. 정말 그냥 뭐야? 그냥 친구야? 준호가 소영이의 말을 끊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친구야.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일주일에 2-3번씩 우연히 만날 수 있어?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소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석이지? 그 남자 이름이.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소영이는 깜짝 놀라며 준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아? 기억났어. 우리 결혼하기 전에 봤던 그 남자야. 너한테 관심 있어 하던. 준호의 기억이 정확했어요. 소영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소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야? 준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 남자와 다시 만난 거냐고. 여보, 대답해. 준호가 소리쳤어요. 소영이가 깜짝 놀라서 몸을 움츠렸어요. 3달 전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만났어.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아이를 가지기 전부터? 준호가 계산해 보니 시기가 맞아떨어졌어요. 소영이가 임신 6주라고 했으니까 3달 전에 만나서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소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럼 뱃속의 아이는? 준호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차마 말로 하기가 힘들었어요. 여보, 설명할게.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 소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다른 남자와 바람났으면서? 준호가 분노를 터뜨렸어요. 그게 아니야. 정말 그게 아니라고. 소영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나도 모르겠어. 민석을 다시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어. 하지만 여보를 배신하려던 건 아니야. 소영이의 변명이었지만 준호에게는 더욱 화나는 소리였어요. 배신하려던 게 아니라고? 그럼 이게 뭐야? 준호가 소영이의 배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정말 미안해. 소영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결국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3년간 결혼 생활이 다 거짓말이었어? 준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몰려왔거든요. 아니야, 여보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사랑한다면서 다른 남자와 바람나? 정말 복잡했어. 민석을 다시 만나면서 과거의 감정이 되살아났어. 하지만 여보와의 결혼 생활도 소중했고 소영이가 흐느끼며 설명했지만 준호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호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보, 제발. 소영이가 준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역겨워. 준호의 말에 소영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가 그렇게 차가운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 너가 맞아. 나는 무정자증이야. 준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소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무정자증? 그래. 회사 건강검진에서 나왔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준호의 말에 소영이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해? 어차피 너 뱃속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잖아. 준호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여보, 그 남자 아이지? 민석이 아이. 준호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소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답해. 그 남자 아이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소영이는 결국 인정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거든요. 그 순간 준호는 무너졌어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3년간 뭐 했지? 나는 바보였어. 준호가 중얼거렸어요. 소영이는 그런 준호를 보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해? 다른 남자 아이 베고 있으면서?
준호가 고개를 들어 소영이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남자한테 가려고? 준호의 질문에 소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민석에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가. 어차피 그 남자 아이니까 그 남자가 책임져야지. 준호가 체념하듯 말했어요. 여보, 이혼하자. 준호의 말에 소영이는 얼어붙었어요.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 이 상황에서 이혼이 갑작스러워?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좀 더 생각해보자. 우리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눴잖아. 대화? 더 이상 할 말이 뭐 있어? 너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아이를 가진 게 다잖아.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술을 마시고 싶었어요. 이 모든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집을 나왔어요. 동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취할 때까지 마셨어요. 그리고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아이에 대한 꿈, 행복했던 순간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밤중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소영이는 침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더 이상 같은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아침을 차려줬지만 준호는 먹지 않고 회사로 나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확인될 테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준호는 변호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어요. 창밖으로는 12월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소영이와 민석이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것부터 말이죠. 당시 소영이는 문학과 학생이었고 민석은 경영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둘은 교양 수업에서 처음 만났죠. 소영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민석은 활발하고 적극적인 스타일이었어요. 소영아, 오늘 과제 같이 할까? 민석이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소영이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석의 솔직하고 다정한 모습에 마음을 열게 되었죠. 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곧 사랑으로 발전했어요. 민석은 소영이에게 있어서 첫사랑이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없었던 소영이에게 민석은 특별한 존재였죠. 소영아, 너랑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여. 저도요. 민석 오빠 덕분에 대학 생활이 즐거워졌어요. 둘은 캠퍼스 커플로 유명했어요. 어디든 함께 다녔고 서로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연인이었죠. 하지만 졸업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소영이의 부모님이 민석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아, 그 남자는 안 돼. 소영이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아버지? 민석 오빠 좋은 사람이에요. 집안도 별로고 앞으로 뭘 할지도 불분명해. 너가 고생할 게 뻔하다. 소영이 아버지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어요.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죠. 민석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세요? 소영이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어머니도 아버지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소영아,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현실적인 것도 생각해야지. 가족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소영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민석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을 무시할 수도 없었거든요. 한편 민석도 소영이 집안의 반대를 알고 있었어요. 소영이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눈치챌 수 있었죠. 소영아, 우리 좀 힘들어지는 것 같다.
무슨 소리예요?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 그리고 사실 맞는 말이야. 민석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신의 형편으로는 소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소영아. 나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 민석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소영이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한계도 느끼고 있었어요. 결국 둘은 졸업과 함께 헤어지게 되었어요. 소영이도 민석도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소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오빠.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빠를 잊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첫사랑은 끝이 났어요. 소영이는 한동안 상처를 받았어요.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픔이 컸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서 소영이는 준호를 만났어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난 맞선이었죠. 준호는 민석과는 다른 타입이었어요. 조용하고 안정적인 성격이었고 회사원으로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소영이의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했어요. 이번 남자는 괜찮은 것 같다. 성실해 보이고 집안도 나쁘지 않고. 소영이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준호는 부모님들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소영이도 준호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민석처럼 가슴 뛰는 사랑은 아니었지만 편안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준호 씨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소영이가 친구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라기보다는 좋아하는 것 같아.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소영이는 준호와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감과 신뢰감이 있었어요. 1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모두 만족했고 소영이와 준호도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여보, 행복한 가정 만들어요. 응, 우리 꼭 행복하게 살자.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소영이를 아껴주었고 소영이도 준호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첫사랑의 아픔도 점점 잊혀져 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아쉬운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준호와의 관계는 안정적이었지만 그만큼 평범하기도 했어요. 가슴 뛰는 순간이 없었어요. 특히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 그런 감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부부간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식어갔어요.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소영이는 종종 혼자 생각했어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공허했어요. 사랑보다는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러던 3개월 전 운명적인 재회가 있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민석을 만난 거예요. 소영이? 정말 소영이야? 민석이 먼저 알아봤어요. 5년이 지났지만 소영이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민석 오빠? 어떻게 여기에? 소영이도 깜짝 놀랐어요. 마지막으로 본 지 5년이 넘었거든요. 근처에 이사 왔어. 너는 뭐하러 왔어? 저도 근처에 살아요. 결혼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어? 민석의 질문에 소영이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아쉬웠거든요. 그럭저럭요. 소영이의 애매한 대답에 민석은 뭔가 느꼈어요. 커피 한잔 할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는 집에 가야. 소영이가 거절하려 했지만 민석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1시간만. 정말 오랜만이잖아. 결국 소영이는 민석과 함께 카페에 가게 되었어요.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카페에서 나눈 대화는 예상보다 길어졌어요. 서로의 근황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어. 너를 잊으려고 노력했고 민석의 말에 소영이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오빠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네. 가끔씩 궁금했어요. 오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그날의 만남으로 소영이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소영이를 다시 보니 예전의 감정이 되살아났어요. 5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나봤지만 소영이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민석이 소영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소영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결혼했잖아요. 알아. 하지만 친구로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소영이는 고민했어요. 만나고 싶은 마음과 안 되겠다는 마음이 충돌했어요.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대로 얘기도 못했잖아. 결국 소영이는 민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정말 친구로만 만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만남이 거듭되면서 둘 사이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과거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영이는 준호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지만 민석과 함께 있을 때의 설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민석에게서 느꼈거든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해. 널 보낸 게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민석의 고백에 소영이는 더욱 흔들렸어요. 그리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후로 소영이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준호와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는데 민석과의 관계 후 바로 임신이 되었으니까요. 어떻게 하지? 소영이는 매일 밤 고민했어요. 준호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비밀로 해야 하나. 하지만 결국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준호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탄로 났어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모든 걸 파괴하고 말았어요. 신고 후 며칠이 지나면서 준호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었어요. 소영이에 대한 분노보다는 민석에 대한 분노였죠. 그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장본인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님, 이혼 절차는 얼마나 걸릴까요?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가 복잡하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 상대방 남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증거만 충분하다면 말이죠. 준호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생각했어요. 사진, 영수증,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법무법인을 나와서 준호는 민석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어떤 인간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민석의 직장을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소영이가 예전에 민석 얘기를 할 때 언급했던 회사명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저기 있네. 준호는 민석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민석을 붙잡을 생각이었어요. 오후 6시쯤 민석이 회사에서 나왔어요. 수트를 입고 나오는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였어요. 준호는 그런 민석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민석 씨,
준호가 민석을 불렀어요. 민석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준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했어요. 누구세요? 준호입니다. 소영이 남편. 민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준호를 직접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민석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따로 얘기 좀 하죠.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민석은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라는 걸 느꼈어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마주 앉았어요. 준호는 민석을 째려보고 있었고 민석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시는지. 무슨 얘기냐고요? 당신이 내 아내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준호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민석이 말을 못 이었어요. 예상했던 상황이지만 막상 당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소영이가 임신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것도?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석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준호에게는 형식적인 사과로만 들렸어요.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인가요?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려 놓고 정말 그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뭐예요? 실수였다는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소영이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알아요. 대학교 때 사귀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를 꼬신 거예요? 꼬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우연히 만나서 바로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준호의 말에 민석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민석이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준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어요. 사랑? 남의 아내를 빼앗는 게 사랑이에요? 빼앗은 게 아닙니다. 소영이도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민석의 말에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소영이와 아이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석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어딘가 오만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참 대단하네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는 당당하게 책임지겠다니. 저희가 원해서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닙니다. 소영이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석을 쳐다봤어요. 소영이가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민석의 말은 준호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자신이 소영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게 바람날 이유가 돼요? 이유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요? 준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선택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민석이 변명했지만 준호에게는 모든 게 핑계로만 들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소영이와 결혼하려고요? 네. 이혼이 성사되면 결혼할 생각입니다. 민석의 당당한 대답에 준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참 계획이 치밀하네요. 이미 다 정해놓고 바람핀 거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만든 거죠.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었어요. 진정하세요. 여기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민석이 주위를 의식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진정하라고요? 저도 이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민석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민석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먹을 거두었어요. 이런 곳에서 싸움을 벌이면 자신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 책임도 물을 거고 그렇게 하세요.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민석이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거? 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소영이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민석이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소영이를 먼저 빼앗았잖아요. 저희가 먼저 사랑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는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결국 때리지는 못했어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네요. 준호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카페를 나왔어요. 더 이상 민석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와서 준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민석의 뻔뻔한 태도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런 인간한테 아내를 빼앗겼구나. 준호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3년간 아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혼자 술을 마셨어요. 민석과의 만남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어요. 그 남자는 전혀 죄책감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호는 모든 걸 포기하기로 했어요. 소영이도 아이에 대한 꿈도 모든 걸 놓아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법적으로라도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와 소영이 사이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어요. DNA 검사 결과도 나왔는데 예상대로 친자 관계가 없다는 판정이었어요. 이제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었죠. 소영이는 집에서 나가서 친정에 머물고 있었어요. 임신 중이라 몸도 힘든데 스트레스까지 받으니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더 이상 동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말에 친정을 찾았어요. 부모님은 준호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준호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금세 눈치채셨어요. 준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호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고민됐어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소영이와 이혼하려고 해요. 뭐라고? 이혼?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갑자기 웬 소리야? 아이도 생겼는데. 어머니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에요. 준호의 말에 부모님은 잠시 말을 잃으셨어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 아이가 아니라니? 소영이가 다른 남자와 바람났어요. 뱃속 아이는 그 남자 아이예요. 준호가 힘겹게 설명했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정말이냐? 확실한 거냐? 아버지가 다시 물어보셨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DNA 검사까지 받았어요. 확실해요. 준호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드렸어요. 부모님은 그 서류를 보시고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셨어요. 이럴 수가. 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며 중얼거리셨어요. 그년이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우리 아들이 이런 치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진정해.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평소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이런 아버지는 처음 봤어요. 상대 남자는 누구야? 소영이 대학교 동기래요. 민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놈도 결혼했어? 아니요, 미혼이에요. 준호의 대답에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나셨어요. 미혼 놈이 남의 아내를 꼬신 거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참을 수 없다. 당장 그 집에 찾아가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부모님까지 이 일에 직접 개입하시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어요. 법적으로 그런 걸로 속이 풀려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한편 소영이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거든요. 소영아, 너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소영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소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부모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준호한테 어떻게 면목을 세워? 어머니도 실망하셨죠? 소영이가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준호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소영이 어머니의 말씀이었어요. 준호 오빠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어? 저도 모르겠어요. 민석 오빠를 다시 만나니까 예전 감정? 결혼한 여자가 무슨 예전 감정이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정말 죄송해요. 소영이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가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민석이라는 놈은 뭐래? 책임지겠다고 해요. 결혼하자고 하고요. 소영이의 대답에 부모님은 더욱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집안이 이게 뭐야?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며칠 후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이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자리는 예상보다 훨씬 험악했어요. 도대체 딸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준호의 아버지가 소영이 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소영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사과로 끝나는 일입니까? 우리 아들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소영이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이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제대로 받을 겁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드려야죠.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만나는 자리는 결국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났어요. 예전에는 서로 친하게 지냈던 사이인데 이제는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민석도 소영이 부모님을 찾아왔어요. 책임을 지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석입니다. 민석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소영이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당신이 우리 딸을 꼬신 그 사람이구나. 소영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죄송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남의 가정을 파괴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소영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민석이 진지하게 말했지만 부모님들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사랑? 남의 아내를 꼬시는 게 사랑이야?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소영이 아버지가 손을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든 관계가 파탄났어요. 양가 가족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고 준호와 소영이의 결혼 생활도 완전히 끝났어요.
준호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허탈함을 느꼈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두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말 이게 끝인가 봐. 준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준호는 동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취할 때까지 마시고 싶었어요. 모든 걸 잊고 싶었거든요. 아저씨, 왜 그렇게 슬퍼요? 술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인생이 망가져서요. 무슨 일인데요? 아내가 바람났어요. 다른 남자아이까지 베고서. 준호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렸어요. 그거 참 힘들겠네요.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잖아요. 사장의 위로였지만 준호에게는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준호는 집에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더욱 적막했어요. 소영이가 없으니까 집이 아니라 그냥 건물 같았어요.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 준호는 다짐했어요. 비록 모든 게 무너졌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준호의 삶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혼은 지난 2월에 정식으로 성사되었고 소영이는 3월에 민석과 재혼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도 들렸죠. 처음에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준호야, 요즘 많이 좋아 보인다. 회사 동료인 김 과장이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예전에 자녀 자랑을 늘어놓던 그분이었는데 지금은 준호를 많이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어. 몇 달 전만 해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잖아. 김 과장의 말이 맞았어요. 이혼 직후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밤마다 술을 마셔서 다음날 숙취에 시달렸어요.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일? 뭔데? 주말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2달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어요. 지역 아동센터? 거기서 뭘 해?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보람 있어요.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지역 아동센터 앞을 지나게 됐는데 봉사자 모집 공고를 본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어요.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준호 선생님, 오늘도 왔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센터에 가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순수한 미소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응, 왔어. 오늘은 뭐 할까? 숙제 도와주세요. 수학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초등학교 4학년인 민지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부모님이 모두 늦게까지 일하셔서 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같이 봐보자. 준호는 민지 옆에 앉아서 수학 문제를 설명해 줬어요. 아이가 문제를 이해하고 웃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선생님, 결혼 안 해요? 어느 날 6학년인 성민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은 다 결혼했는데 선생님만 안 했길래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준호에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어. 그럼 저희가 소개해 드릴까요? 우리 담임 선생님 예쁘거든요. 성민이의 말에 다른 아이들도 웃으며 동조했어요. 고마워.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너희들과 지내는 게 좋아.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평안했어요. 상처받은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고요.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봉사자들과도 친해졌어요. 그 중에서도 수연이라는 여성과 자주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준호 씨는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시네요. 수연이가 어느 날 말했어요. 그녀는 30대 초반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그냥 아이들이 예뻐서요. 보통 남자들은 아이들 돌보는 걸 어려워하는데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수연의 칭찬에 준호는 쑥스러웠어요.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헤맸었거든요. 수연 씨는 선생님이시니까 훨씬 잘하시잖아요. 직업이니까 하는 거고 준호 씨처럼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껴주는 건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둘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연애 감정은 아니었지만 좋은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갔어요. 준호 씨,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가끔 표정이 어두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눈치채셨나요? 아이들 돌볼 때는 밝으신데 가끔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같아요. 준호는 잠시 고민했어요. 자신의 사연을 얘기해야 할지 말지요. 사실 작년에 이혼했어요. 아,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얘기였거든요. 아내가 바람나서 다른 남자아이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정리됐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치유해줬군요. 네.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희망을 찾게 됐어요. 수연은 준호의 얘기를 듣고 더욱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아픔을 겪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몇 주 후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준비한 발표회였어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부모님들 앞에서 보여주는 자리였죠. 준호 선생님도 꼭 와주세요. 민지가 초대장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당연히 갈게. 민지가 준비한 발표 꼭 보고 싶어. 행사 당일 준호는 아이들의 발표를 보며 뭉클했어요. 그동안 함께 준비한 것들을 열심히 발표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준호 선생님 덕분에 민지가 많이 달라졌어요. 민지 어머니가 고마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민지가 원래 똑똑한 아이예요. 집에서도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준호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도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수연과 함께 센터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어떻게요? 처음 왔을 때는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가벼워 보여요. 수연의 말이 맞았어요. 준호 자신도 느끼고 있었어요.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다는 것을요. 아이들 덕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연 씨 같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요. 저도 준호 씨 만나서 좋아요. 진짜 선생님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연애 감정은 아니었지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준호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이혼 직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찾았어요. 소영이와 민석, 그리고 그들의 아이에 대한 생각도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물론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구나.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봄이 완연한 4월이었어요. 새싹들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자신의 인생에도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록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겠지만 그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도 아이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어요. 민지가 새로 배운 피아노 곡을 들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런 소소한 일들이 이제 준호에게는 소중한 일상이 되었어요. 행복이라는 게 꼭 결혼해야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준호는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얻는 보람, 순수한 아이들과 나누는 시간,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도 충분히 행복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급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빗소리가 준호의 마음을 더욱 평안하게 만들어줬어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고 그 하루도 나름의 의미와 보람을 가져다 줄 거예요. 준호는 그런 기대감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준호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게 인생의 희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준호가 아이들을 도우면서 자신도 치유받는 모습을 보니까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준호의 이야기에서 작은 위로라도 받으셨기를 바라요.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그 자리에는 더 단단한 지혜가 자라나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